화려한 신라 호텔 피로 연장,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이정희가 다가와 소영의 드레스 어깨 부분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이런 천한 집구석 드레스 따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드레스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명희는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다다다다다. 새벽 4시 반 서울 성북구의 낡은 골목길에서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지만 명희 옷수선 간판 아래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윤명희 56살. 하루의 시작은 늘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경제신문을 펼쳐보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옷수선방 아줌마가 웬 경제신문이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패션주가 올랐네. 명희는 주식란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대한패션과 동서의류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지난 30년간 명희는 옷수선으로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대문 패션회사 주식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회사들로 눈을 돌렸죠. 명희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거든요. 수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서 어떤 브랜드가 인기 있는지,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지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옷을 좋아한다는 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나둘씩 모은 주식들이 이제는 제법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동네 사람들은 명희를 그저 열심히 일하는 옷수선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신문을 접고 명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선을 기다리는 옷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옷은 명품 코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100만 원은 좋게 나갔을 것 같은 코트인데 단추 하나를 바꿔달라고 가져온 거였죠. 이 단추 하나가 3만 원이라고? 정말 명품은 다르네. 명희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기존 단추를 제거하고 새 단추를 달기 시작했죠.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다다다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좁은 작업실을 가득 채웠어요. 명희의 손끝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정확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7시쯤 되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희 씨, 안녕하세요. 이웃집 김 아줌마였어요. 손에는 검은 정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고쳐드릴까요? 남편 정장인데 요즘 살이 좀 쪄서 품이 좁아졌어요. 늘릴 수 있을까요? 명희는 정장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좋은 원단이었지만 이미 여유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예쁘게 해드릴게요. 역시 명희 씨 솜씨를 믿어요. 그런데 요즘 주식이 좋다던데 우리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명희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글쎄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명희 씨는 안 해요? 요즘 워낙 많이들 하던데. 저는 바느질이나 하죠. 뭘. 명희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수십 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기장을 줄여달라는 사람, 바지 허리를 늘려달라는 사람, 지퍼를 교체해달라는 사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명희는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글로벌 패션, 올해 매출 20% 증가 전망. 명희가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회사였습니다. 작은 의류업체였던 이 회사가 이제는 국내 최대 패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죠. 명희의 투자 안목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딸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머, 소영아, 오늘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명희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좋은 일 같은데? 어머니, 저 이상훈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명희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훈은 소영이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죠. 대기업 패션회사 간부라고 들었는데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정말이니? 언제? 다음 달이요. 이상훈 씨 부모님께서 빨리 하자고 하셔서 명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 품에서 자란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뭉클했거든요. 축하한다, 소영아. 그런데 예식은 어디서 하기로 했니? 그게요. 이상훈 씨 어머니께서 신라 호텔로 예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레스도 백화점에서 골라주신다고 하셔서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라 호텔이라니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 과연 자신이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한다는 게 서운했어요. 딸의 결혼인데 친정 어머니인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소영이 명희의 마음을 읽었는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죠. 딸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명희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조금씩 모은 주식 증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대한패션, 동서의류, 글로벌 패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패션 기업들의 주식이었죠. 명희는 증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상당한 규모가 되었어요. 특히 글로벌 패션 주식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가치가 몇십 배로 뛰었죠. 이 아이만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으리. 명희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을 바늘과 실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묵묵히 모아온 이 작은 재산들이 모두 딸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열리는 딸의 결혼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소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신부가 될 딸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어려 있었죠. 소영아, 못 잤니? 네, 잠이 안 와서요. 너무 떨려요. 명희는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괜찮다. 오늘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오전 9시 모녀는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명희는 자꾸만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그런 고급 호텔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명희는 압도당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게 다른 세상 같았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명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딸 결혼식을 위해 새로 장만한 정장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기 신부 대기실이에요. 소영이 안내해 줬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어요. 이상훈의 어머니 이정희와 친척들이었습니다. 이정희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금팔찌를 차고 있었죠. 그녀 주변에 앉은 친척들도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어머, 신부 어머니 오셨네요. 이정희가 명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명희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정장이 좀 소박하시네요. 이정희의 말에 친척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명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소영아, 드레스 입어봐. 이정희는 소영에게로 가서 웨딩드레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펼쳐졌는데 분명 비싼 드레스였지만 명희의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소영의 체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크더니 어깨 부분이 흘러내리고 허리선도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치마 길이도 소영에게는 너무 길었죠. 어머,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깨 부분이 너무 헐렁해서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드레스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이정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신부가 가장 예뻐야 하는 날인데 제가 조금 고쳐드릴까요? 바느질은 좀 할 줄 아니까. 아니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정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이미 완벽한 드레스인데 뭘 더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입으면 돼요.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드레스가 맞지 않는데도 고집을 부리다니. 소영은 거울 앞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소영이 버질로드를 걸어갔어요. 하지만 드레스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자꾸 끌어올려야 했거든요.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 장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명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드레스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부 드레스가 좀 어색하네. 사이즈가 안 맞나 봐. 어깨에서 자꾸 흘러내리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정희가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이 드레스? 정말 보기 안 좋다. 죄송해요, 어머님.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안 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소영의 드레스 어깨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런 어설픈 드레스는. 찢어지는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희가 드레스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레이스 장식이 찢어진 거였어요. 어머! 소영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세게 어깨 부분을 잡아당겼죠. 이런 천한 집구석 드레스 따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드레스의 어깨 장식이 완전히 찢어져 나갔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드러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런 싸구려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말이 돼?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고 있었죠. 저런 너무하네. 신부가 불쌍해라. 어떻게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이정혜 쪽 친척들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정희 언니답네.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저런 촌스러운 드레스는 정말 안 되지. 명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다니. 소영은 찢어진 드레스 어깨를 손으로 가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이었을 거예요. 소영아. 명희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정희가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가족이라고요? 소영이는 제 딸인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교육시킬 거예요. 명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이상우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말릴 용기도 없어 보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명희와 소영은 조용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영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너무 창피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명희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딸 앞에서는 강해져야 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정희가 딸의 드레스를 찢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끓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한 것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정희가 소영의 드레스를 찢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딸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손끝이 떨려서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조차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명희는 재봉틀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침실 장롱 앞에 선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떨렸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장롱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불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그 뒤쪽 벽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깍 숨겨진 칸막이가 열렸죠.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상자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노력과 꿈이 담겨 있었거든요. 상자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어요. 명희가 직접 손으로 쓴 투자 일지였습니다. 1995년 3월
대한패션 주식 100주 구입. 주당 5,000원. 1997년 8월 동서의류 주식 200주 추가 구입. 주당 3,000원. 2001년 12월 글로벌 패션 주식 500주 구입. 주당 1만 원. 한 줄 한 줄이 명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려서 번 돈으로 한 주 두 주씩 모아온 것들이죠. 공책 아래에는 주식 증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인쇄된 옛날 증서부터 요즘 나오는 깔끔한 전자 증서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명의는 증서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대한패션 1,000주, 동서의류 1,500주, 글로벌 패션 2,000주. 숫자들을 보며 명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나 싶었거든요. 특히 글로벌 패션 주식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몇 번의 무상 증자까지 받아서 원래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맨 아래에서 발견한 서류였습니다. 글로벌 패션 주식회사 주주명부라고 적혀 있었는데 명의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지분율 15.7%라고 쓰여 있었죠. 15.7%라니 명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글로벌 패션에 이렇게 큰 주주였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동안 주식은 증권회사에 맡겨두고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패션은 이제 국내 최대 패션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고 최근에는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있었죠. 그럼 이상훈이가 다니는 회사가 명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되는 이상훈이 바로 글로벌 패션에서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자신이 이상훈의 직장 상사인 셈이었죠. 명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동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실력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글로벌 패션 경영진. 검색 결과를 보고 명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상훈은 단순한 간부가 아니라 이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정희는 글로벌 패션의 고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명의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정희의 이름이 있었어요. 글로벌 패션 창업자의 부인으로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럼 이정희가 바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정희가 그렇게 오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글로벌 패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명의가 더 큰 주주였습니다. 1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명의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패션의 현재 주가, 최근 실적, 향후 전망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의 현재 가치가 무려 500억 원이 넘었던 거예요. 옷수선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내 인생을 바느질로 바꾼 이 돈. 이제 칼이 되어 돌아갈 차례다. 명의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이정희가 딸에게 했던 모욕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힘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명의는 글로벌 패션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일정을 문의하고 싶은데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님이시면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주주가 참석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최대 주주라고 하시면 윤명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직원이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 확인됐습니다.
15.7%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단상에 올라가셔서 인사 말씀도 해주셔야겠는데요?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정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딸을 위한 복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결혼식에 상처가 남아있는 듯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명희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엄마를 믿어라. 명희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정희와 정면 승부를 벌일 것이고 딸이 당한 모욕을 반드시 되갚을 것이었죠. 재봉틀 소리가 다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복수를 위한 각오가 담겨 있었거든요.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월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패션 관련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글로벌 패션 3분기 실적 호조세, 주가 연일 상승세. 기사를 읽으며 명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습니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의 드레스를 찢는 장면인데요. 명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소영의 결혼식 영상이 뉴스에까지 나온 거였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 갑질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문이 격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정희가 소영의 드레스 어깨를 찢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 소영아, 뉴스 봤니? 네, 봤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소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명희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학교는 어떻게 됐어? 완전 난리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피해자 신부라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심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급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명희는 분노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학교에까지 집중되면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면서 사실상 출근 정지예요. 그럼 너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학부모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 소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인터넷 댓글들도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이 주제를 모른다고 하면서 명희는 딸의 휴대폰을 받아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댓글들이 양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신부가 불쌍하다. 하지만 격이 다른 집안끼리 결혼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오수선방 딸이 대기업 간부와 결혼한 게 무리였어. 명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아봐. 소영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지금 어디야? 뉴스 봤어?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이상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큰일 났어. 우리 회사도 난리야.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직원들도 다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 뭐라고?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원래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내 어머니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것도 내 어머니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소영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가난한 집안이 우리 기업에 손을 대려 한다면서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던데 정말이야?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희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소영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명희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그러면서 앞으로 소영이 내 어머니는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뭐라고? 이번에는 명희가 받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미안하지만 너도 당분간 교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있어. 임원진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이 일이 회사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어머니도 고문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명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정희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하신 게 이 모든 걸 내 어머니 탓으로 돌리자는 거야. 언론에는 가난한 친정 어머니가 돈을 노리고 음모를 꾸몄다고 발표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 우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이라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소영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명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아, 전화 끊어. 그리고 소영아, 한 가지만 더. 혹시 내 어머니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팔라고 해. 안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법적 문제요? 내 말은 그냥 어쨌든 조용히 지내자.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이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떡하죠? 남편도 절 보호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명희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이상훈 씨와 이혼하고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안 돼.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포기하는 건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물러서야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대기업이고 우리는 현실? 엄마가 현실을 바꿔줄게. 명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제부터 진짜 결혼식이 시작될 거다. 신랑은 기업이고 주례는 내가 맡는다. 소영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명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권리 행사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회사의 주주이신가요? 글로벌 패션입니다. 15.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15.7%라고 하셨나요? 그럼 최대 주주시네요. 언제 뵐까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명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제 이정희와의 정면 승부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법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명희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죠. 글로벌 패션 주식회사에서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주식 위조 및 사기 혐의로요. 명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정당하게 모은 주식인데 위조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주식이 어떻게 위조야? 소영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정혜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증서들이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전산 시스템에도 어머니 이름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명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정혜 측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명희가 가진 주식 증서들이 모두 위조품이고 실제로는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돼. 내가 30년간 한 주씩 사모은 건데. 그런데 어머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소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계좌가 동결됐대요. 수사기관에서 요청해서. 명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식 계좌가 동결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상훈 씨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TV에서 봤는데. 명희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이상훈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저희 회사의 주식을 위조해서 경영권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입니다. 명희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가정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탈취 시도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의 표정은 진심으로 상처받은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도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계획한 일이라고. 뭐라고?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딸까지 배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내는 현재 충격을 받아 입원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 앵커가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서민이 대기업을 노린 치밀한 계획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영상 유출도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각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희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이상훈 씨가 저도 공범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소영은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파면 절차를 시작한다고. 파면? 네,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를 도와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명희는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수사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뭐라고? 수사관들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명의의 주식 증서와 관련 서류들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주식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증거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명의의 비밀 상자가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의 상자를 찾고 있나 보네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치 상자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알려준 거죠? 명의가 물었지만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명의의 소중한 주식 증서들이 모두 들어있었던 그 상자 말이에요. 이 증서들이 모두 위조품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조품이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모은 거라고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비닐봉지에 넣어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혹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관들이 나간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주식들이 진짜예요? 명희는 딸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소영아, 너마저 엄마를 믿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현실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주주라는 게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전문가가 나와 명의의 주식 증서들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증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쇄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30년 된 증서치고는 말이죠. 전문가는 확대경으로 증서를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발행된 증서들과 패턴이 다릅니다. 명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증권회사에서 받은 증서들인데 어떻게 가짜일 수 있나요? 아마도 누군가가 매우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욱 괴로운 건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새벽에 소영이 어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왜? 이상훈 씨가 제가 입원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정말 입원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남편의 거짓말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일이 커지면 소영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 수 있었어요. 딸도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남겨진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새벽 하늘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정말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30년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압수수색이 끝난 지 사흘째, 명희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무엇보다 딸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명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손끝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의심스러웠어요.
TV에서는 연일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죠. 오수선방 사장 윤명일 씨 위조 주식으로 대기업 경영권 노린 혐의. 전문가들 치밀하고 교묘한 사기 수법 분석. 서민층의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욕망이 만든 참사. 명의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30년간 일했던 사람이에요. 증권회사요? 명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생님 계좌를 담당했던 직원이거든요. 김철수는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제가 직접 작성한 거래 장부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주식을 구매하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명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1995년 3월 15일 대한패션 백주 구매. 1997년 8월 22일 동서의류 200주 구매.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김철수는 장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명의의 필체로 써진 서명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은퇴한 지 오래되어서 이런 자료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의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후배에게 확인해 봤는데 현재 전산 시스템에는 선생님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삭제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 증서들도 이상해요. 뉴스에서 본 건데 그건 분명히 진짜 증서입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거니까 확실해요. 명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자신의 주식이 진짜라는 뜻인가요? 그럼 누가 왜 저를 범인으로 만든 거죠? 그건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내부의 누군가가 선생님의 주식을 노린 것 같아요. 김철수가 돌아간 후 명의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우선 딸부터 설득해야 했어요. 저녁 때 소영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였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좀 어때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명의는 김철수가 가져온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소영은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주식을 사신 기록이네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소영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온 나라가 어머니를 범인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명의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언론도 조종하고. 소영아, 엄마가 언제 어려움 앞에서 물러선 적 있니? 명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혼자 키울 때도,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엄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명의는 오랜만에 동네 뒷산에 있는 절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언제나 이곳을 찾았었거든요.
법당 안에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명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련이 아니라 시험인 것 같았어요. 진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 말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라면 제 손끝으로 칼날을 꿰매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사라졌던 투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정희가 더러운 수를 쓴다면 나도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 절에서 돌아온 명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변호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승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거든요.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자신이 역공을 펼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눈빛이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요. 마치 결혼식 전 어머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누구인지 잊었니? 30년간 바늘과 실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럼 정말 다시 싸우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거야. 명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준비운동이었죠. 다다다다다 재봉틀 소리가 다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복수의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희,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명희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증거와 주식 증서를 챙기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재봉틀 소리는 마치 전투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서울 중구에 있는 글로벌 패션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수선방 사장의 대기업 경영권 도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보도된 덕분이었죠. 오후 1시 검은 승용차에서 이정희가 내렸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여왕처럼 보였어요. 주변에는 변호사들과 임원들이 호위하듯 따라왔죠. 이정희 고문님, 오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를 노린 치밀한 음모였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정희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명의 씨가 나타날 것 같나요? 글쎄요, 양심이 있다면 숨어 있을 텐데. 하지만 끝까지 뻔뻔하게 나올지도 모르죠. 이정희와 일행이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의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어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야. 이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희의 주식을 무효화시키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계획이었거든요. 오후 2시 20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주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어요.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위조 주식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희는 단상 옆 특별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문직이지만 창립자 가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먼저 이정혜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서민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치밀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위조 주식으로 경영권을 노리다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뒤돌아보자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명이었어요. 어머! 이정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명희가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명희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옷수선방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윤명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최대 주주? 위조 주식 사건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정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사기범입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명희는 침착했습니다. 사기범이라고 하셨나요?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합법적으로 주식을 구매한 모든 기록들이요. 김철수와 함께 찾아낸 증거들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증권회사 거래 장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본 계약서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명희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잠깐, 누가 스크린을 켠 거예요? 이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글로벌 패션 내부 회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명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정의 고문과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입니다. 뭐라고? 이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료를 구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로서 회사 내부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스크린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짜 접대비, 허위 광고비,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정의 개인 명의로 빼돌린 수십억 원의 돈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명희가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장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영상과는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결혼식의 전체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편집된 부분만 공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상에서 이정희가 미리 계획한 듯이 드레스를 찢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미리 짜고 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들도 들렸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주식이 전산에서 삭제된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이정희의 아들 이상훈이 회사 전산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사위가 직접 전산 조작을 한 증거입니다. 안 돼.
이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자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정희 고문, 이게 사실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속은 건가요? 이정희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지만 이번에는 명의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앞으로 이 회사가 정정당당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명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1명, 2명, 그리고 결국 전체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엄마. 회의실 밖에서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명희는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명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고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다다다다 재봉틀 소리가 다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신문 보셨어요? 소영이 아침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글로벌 패션 비자금 사건, 전 고문 이정희 구속. 이상훈 전 이사도 횡령 혐의로 수사. 명희는 신문을 훑어보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특별한 만족감은 없었어요.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셨어요? 소영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30년간 바늘과 실을 다뤄온 손이야. 실타래가 아무리 복잡하게 엉켜도 끝내 풀어내는 법을 알거든.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패션 신임 대표이사 박민수입니다. 어머, 대표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윤명희 회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명희가 재봉틀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명희 님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15.7%라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정희를 몰아내는 것까지는 예상했지만 자신이 회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경영 경험이. 걱정하지 마세요. 임원진들이 모두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탁월한 판단력은 이미 증명되었잖아요. 박민수 대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사에서 인수인계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실까요? 명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생 옥수선방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하셔야 해요. 소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그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돌아간 후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회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명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수선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작은 공간을 말이에요. 계속할 거야. 네. 회장 일도 하고 수선방도 계속할 거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오후 2시 명희는 글로벌 패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주주총회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언론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글로벌 패션이 재도약한다. 서민 출신 회장의 파격적인 경영 철학에 관심 집중. 회장실에 들어선 명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사무실과 큰 책상, 그리고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회장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중한 태도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수선방 사장이 과연 대기업을 이끌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옷이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임원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옷을 만들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필요한 옷,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입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옷을 만들자는 겁니다. 명희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매일 일하는 직원들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명희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웠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훈이었어요. 어머님. 이상훈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거든요. 무슨 일로 왔니? 명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것도, 소영이를 아프게 한 것도 모든 게 저희 잘못이었어요. 명희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아, 용서할 건 딱 하나야. 내 딸의 눈물뿐이다. 그럼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너희들의 탐욕은 이미 스스로 무너졌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딸의 마음이야.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영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너희 가족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상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명희는 다시 성북구의 작은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선방 간판에 불을 켜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사람 마음을 읽는 건 어디서나 똑같아. 그리고 이상훈 씨가 왔었다면서요? 응,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상훈 씨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명희는 딸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여전히 수선방을 운영한다는 것도 알려졌거든요. 명희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나오다니. 하지만 명희는 예전과 똑같이 수선 일을 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학교에서 복직 제안이 왔어요. 소영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쉬고 싶어요. 어머니 회사 일도 도와드리고 싶고 이상훈 씨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창밖으로는 재봉틀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단순한 수선방 아줌마가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의 소리로 들렸거든요. 명희는 재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